13장 가죠. 지금 챕터 중에서 12장이 여러분들 내용이 제일 많죠? 페이지가 12장하고 아마 그 7장 쪽이 아마 페이지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장 쪽도 좀 많고 보고서 쪽이 작년 같은 경우는 12장을 이렇게 공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왔죠. 그러니까 좀 허망했을 거예요. 7장도 마찬가지고 17장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많이 나온다는 것은 기출문제 보시면 문제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불복이기 때문에 뭐 작년에 안 나왔다 올해 안 나오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많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생분들은 항상 모든 챕터가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좀 보수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13장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실증 절차입니다. 12장은 여러분들 개정 과목별로 어떻게 실증 절차를 수행하는지를 우리가 배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13장은 이거는 뭐 타픽별로 어떻게 감사할 건지를 배우는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타픽이 몇 개 나오냐면 5개의 타픽이 나오죠. 첫 번째 타픽이 소송 및 배상 청구입니다. 소송사건 관련된 감사고요. 두 번째가 이 회계 추정 플러스 공정가치평가. 세 번째는 특권자 거래, 특수관계자 거래고요. 네 번째가 전문가 활용이고요. 다섯 번째가 내부감사부서의 활용이죠. 이 5개의 테마를 배우는 게 13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감사를 가게 되면 회사는 여러분들 소송 같은 게 여러분들 제기될 수가 있죠. 그 소송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할 거냐 배우는 게 1번 테마예요. 오늘 배울 거고. 이건 특정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테마는 여러분들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회계 추정이 개입되거나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 그런 계정의 경우에는 요 2번에서 언급하고 있는 감사 기준 절차를 수행을 해줘야 돼요. 우리 12장과 13장의 차이가 뭐냐면 12장은 개정 과목별 절차를 배웠는데 12장에 나오는 내용은 감사 기준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실무적인 내용을 배운 겁니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배운 거고 이 13장 내용은 감사 기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결국 13장은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기준이 나오겠지. 기준이. 12장 기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없는 내용이고. 그럼 우리가 12장에서 개정 과목 감사를 배울 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뭐가 개입되는 게 많았어요. 추정이 개입되는 게 되게 많았죠. 공정가치 평가에 되는 경우 되게 많았죠. 그러면 12장이 개정 과목 감사 절차 별도로 하고 13장 별도로 한 컨셉이 아니고 그 12장, 즉 개정 과목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슈들이 생길 때가 있다고요. 그럼 요 이슈별로 감사 기준이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줘야 돼.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 우리. 회계 추정 개입되는 대표적인 매출 채권의 평가 및 측정 확인할 때 우리 뭐가 있었죠? 평가 및 배분 확인할 때 대손 충당금. 그 대손 충당금에 대한 감사 절차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요 기준에 나와 있는 절차를 그대로 내가 인용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특권자 거래. 우리 개정 과목 감사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는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주석에 공시가 돼 있어야 된다. 표시 공시 주장에서 여러분들 배웠었죠? 그렇게 간단하게 배웠었는데 실제 그 간단한 절차가 이 기준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절차를 실제는 해야 된다고. 그 내용 배우는 거 이게. 그 다음 전문가 활용. 우리 감사하다가 개정 과목 절차 배울 때 12장에서 우리 특히 재고 같은 거 우리 진부화 여부 확인할 때 내 눈으로 이게 진부화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으면 전문가 활용할 필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활용할 필요가 있다까지만 배웠지 그 활용할 때 어떻게 구체적인 절차를 수행할 건지는 배운 적이 없죠. 그게 기준에 언급되어 있다고요. 그 내용 배우는 게 4번. 그 다음 5번은 12장에서 특별히 배운 건 아니지만은 감사를 가게 되면 감사 대상 회사의 내부감사부서가 있을 수 있고 그 내부감사부서의 어떤 업무를 우리 외부감사인이 뭔가 하고자 할 때 어떤 식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게 5번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13장은 12장이랑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12장 절차를 실무에서 쭉 하다 보면 이 13장이랑 관련된 테마가 엮일 수가 있고 그 엮이는 경우에는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감사기준 절차를 밟아주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내용을 들으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테마는 여러분들 2번 테마죠. 장려되어 있겠지만 2번 테마가 제일 중요해요. 실제는요. 그래서 2번이 나왔죠. 작년에. 4번도 중요하고요. 작년에 2번과 4번이 맞물려 나왔죠. 이게. 요번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중요성에 대해서 중점적 감리를 하겠다라고 연초에 공시를 했더라고요. 그럼 요건 시사성이 있는 거죠. 이게. 시사성은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빈도순이 거의 없어요. 시사성이 있는 절차인데 이게 지금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고 지금 제가 강의를 거의 15년 이상 했는데 특권자 거래 시험에 나온 게 거의 한 2번 정도?
밖에 안 나왔으니까 빈도수가 상당히 낮은 거죠, 이게. 그 1번과 5번은 거의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적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빈도수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지금 2번, 4번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지금까지. 1번, 3번, 5번은 항상 조금 잘 안 나오는 테마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성으로 본다면 2번, 4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1번, 5번이 조금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는, 특히 5번이 가장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는 챕터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거기서 나오더라고. 알겠죠? 내가 말하면 거기에 나오겠구나 생각하면 돼. 내가 중요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기서 테마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참고 삼아 들으라는 소리예요. 이건 여러분들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잊어보면 돼. 그냥 다 하면 된다 이렇게. 이건 되게 많이 하고 이거는 그냥 많이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이거 맞춰 갈게요. 첫 번째 갑시다. 자, 소송사건 절차인데요.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소송사건 쪽은 내용도 간단하고. 자, 소송 및 배상 청구에 대한 실증 절차입니다. 첫 번째 1번 의의부터. 이 소송 및 배상 청구에 대한 감사 절차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의인데, 알다시피 이 소송 및 배상 청구는 대표적인 뭐죠, 우리? 컨틴전트 라이빌리티죠. 우발채무입니다. 우발채무. 우발채무예요. 알다시피 우발채무는 여러분들 일단 원칙은 주석에 뭐 하게 돼 있죠? 주석에 공시를 해야 돼요. 그 논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주석에 공시해야 되죠. 공시. 다만 여러분들 그 조건이 알다시피 풀합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이 합리적으로 추정이 될 때, 그죠? reasonably estimate 될 때. 이 두 가지가 and로 만족되면 알다시피 뭘 인식하게 돼 있죠? 소송 충당부채를 설정하게 돼 있죠. 충당부채를 잡아서 재무제표에다가 이걸 기록을 해야 돼요. 본문에다가. 그럼 여기서 소송 및 충당부채와 관련된 소송 및 배상 청구에 대한 감사의 포인트는 뭐냐? 회사가 중요한 소송이 계류 중이에요. 근데 일단 첫 번째 CP는 뭐가 의심이 돼요? 그 회사가 주석에 공시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 무슨 주장이죠? 표시공시. 표시공시 범주의 완전성이랑 관련된 거겠죠. 그 다음 분명히 가능성이 질 가능성이 확실해. 금액도 얼마가 될 건지 가늠이 돼. 근데 회사 충당부채를 안 잡은 거야. 그거에 대한 의심. 이게 뭐죠? 완전성이죠. 자, 주석에도 공시했고요. 충당부채도 잡았어요. 그럼 표시공시도 했죠? 완전하게 잡았죠? 문제는 뭐냐? 금액이 잘못 잡힌 거예요. 변호사는 10억이라고 하는데 2억밖에 안 잡혀 있어. 뭐가 잘못된 거죠? 본문에 금액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평가 배분, 손익을 본다면 정확성, 이런 거겠죠. 결국은 소송 및 배상 청구에 대한 감사의 포인트는 중요한 우발 채무가 주석에 누락되었을 개연성, 그 다음에 장부의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되는데 안 잡았을 개연성, 만약 인식을 했다 하더라도 금액이 잘못되었을 개연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게 아마 그 첫 번째에 써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회사는 항상 소송과 배상 청구 위험에 노출된다. 그런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그 소송의 내용은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또한 패소 가능성이 높고 패소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단되는 경우는 금액을 본문에 잡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이 연루된 소송과 배상 청구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공시 하거나 계상. 보이죠, 여러분들? 공시 무슨 관련된 주장이다? 표시 공시. 그 다음에 계상 거기 걸어보니까 완전성 및 정확성. 정확성 측면은 여러분들 손익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 재무상태표 관점에서 본다면 평가 배분이겠죠. 금액에 맞게 됐느냐, 그 밸류가 맞느냐, 제대로 잡은 거냐, 그거 확인하는 게 기본적인 포인트라고 딱 기준이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및 배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완전성 검색, 표시 공시 그런 거 확인하는 게 주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되죠. 넘겨보시고 이번에 첫 번째는 의의고요. 두 번째 감사 절차입니다. 그럼 도대체 감사 대상 회사에 계류 중인 소송 및 배상 청구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일단 여기 외우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이거 외워줘야 됩니다. 자, 6가지 절차가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외워줘야 돼요. 소송 및 배상 청구에 대한 절차.
뭐 6가지인데 한 대여섯 개, 너다섯 개 정도 외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1번은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냐 보세요. 위험평가 절차에서 입수된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돼 있죠. 이건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 1번의 의미가 뭔지는 생각해봐요. 소송 및 배상 청구. 회사가 소송이 제기되면 여러분들 그 소송을 어떻게 장부에 반영할 건지. 그러니까 뭔가 그 회사 내부에 프로세스가 있겠죠. 응? 회사의 소송이 뭔가 계류되면 그 소송의 승패 가능성은 어느 수가 판단하고 금액의 적정성은 어떻게 컨펌해서 회계티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런 과정을 쭉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위험평가겠죠. 그럼 위험평가 과정에서 내가 입수한 증거를 실증 절차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위험평가 때 입수한 감사 증거 어디에 그대로 이용될 수 있다고 그랬죠? 통제 테스트나 우리 실증 절차에 그대로 이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그런 얘기하는 거니까 1번은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실제 실증 절차는 2번부터입니다. 일단 모든 감사 절차 출발점 뭐로 시작한다고요? 물어보면서 시작하죠. 질문이에요. 질문. 누구한테 질문한다. 무엇을 질문한다. 좀 제발 써요. 질문한다. 라고 쓰지 말고 이름을 질문할 거예요. 질문의 대상, 누구한테 질문하는지 제발 좀 써요. 답안지에. 질문한다로 끝내지 말고. 자,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겠습니까? 그 회사의 소송 및 배상 청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 일단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회사 경영진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 혹시 회사 내부에 법무팀이 있으면 법무팀 뭐라고 표현돼 있죠? 내부 법률 고문. 내부 법률 부서라고 써트린 거 아니겠죠? 그 사람한테 뭐 한다고요? 물어보는 겁니다. 됐죠? 경영진 필요하면 내부 법률 부서한테 질문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소송 및 배상 청구, 계류 중인 소송 및 배상 청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저는 그냥 칠판에 질문이라고 쓸게요. 자, 질문하고 없어요 저희 소송이라고 해서 끝내버리면 여러분들 이건 충분한 증거가 될 수가 없겠죠? 적합한 증거 안 됩니다. 그 구두 증거의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또 봐야 되겠죠. 그럼 뭘 볼 거냐는 건데 3번 가요. 지배기구의 회의록, 기업과 외부 법률과의 왕복 문서를 검토한다고 돼 있죠. 문서 검사인데 거기서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뭐를 본다고요? 지배기구 회의록. 지배기구 회의록 뭐 말하는 거다? 이사회 의사록이죠.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 본다. 써도 틀린 거 아니에요. 지배기구 회의록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이사회 의사록 말하는 겁니다. 회의록 검토. 소송이 제기된 거니까 당연히 그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회사가 대응할 건지 논의가 되겠죠. 소송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대응을 한다고요. 그럼 이걸 적극적으로 내가 대응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불리한 소송이니까 상대방이랑 합의를 뭐다 추진해 볼 거냐, 논의가 되겠죠.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응수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거냐, 내부적인 법무팀에서 대응할 거냐, 외부 로펌을 선임할 거냐, 아니면 뭐 전임 뭐 대법원장 출신을 예를 들어서 뭐 선임할 거냐, 그런 논의가 다 어디 쓴다고요? 이사회에서 논의가 된다고요. 그 회의록을 보라는 거지. 그게 2번이에요. 지배기구의 회의록 검토하는 거죠. 이사회 의사록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내려갈게요. 뭘 검토하라고 돼 있죠? 법률 비용 계정 검토하라고 돼 있죠? 법률 비용 계정을 검토하는 거예요. 어카운트를 검토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소송이 제기되면 관련 비용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특히 소송 같은 게 제기되면 누구한테 나간 돈이겠죠? 로펌한테 지급된 돈이 있을 거고, 뭐 공증 비용이라든지 뭐 공탁금 같은 거 나가는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런 관련된 비용 계정 검토하는 거죠. 가장 많이 보는 게 실무적으로 이게 지급 수수료 계정을 봐요. 이건 이사회 사록이고요. 이건 꼭 여러분들 인차지가 여러분들 스태프들한테 시킬 수도 있어요. 지급수료 계정 한번 원장 쭉 스캔해봐라고 한다고요. 그럼 지급수료 계정이 쭉 돈 나가는데 뭐 지급수료 나오는 대표적 계정이 뭐가 있냐면은 뭐 인터넷 뭐 거래할 때 중간에 이제 수수료 빠지는 거, 그럼 금액이 많이 나겠지. 그다음 기타 지급수료 나가는 것도 좀 마이너하다가 금액이 큰 게 펑펑 중간에 나가요. 그거 보시면 대부분이 누구한테 나간 거게? 회계법인, 세무법인, 아니면 뭐다? 뭐 법무법인. 이런 놈들 전문가 집단한테 나가는 비용들을 수면에서는 지급수료 계정으로 떨어요. 그럼 쭉 봤더니 로펌의 돈이 갑자기 팡팡팡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럼 이게 무슨 명목 나갔나 봤더니 월 자문료로 뭐 80만 원씩 쭉 나가. 이런 것들 문제가 안 되지. 근데 월 정에 80만 원 나가는 거 말고도 뭔가 큰 금액이 뻥뻥 빠져요. 그럼 그 달치 그 돈 빠진 내역에 대한 뭐다? 계약서, 계산서 보는 거죠. 봤더니 무슨 서비스에 대한 대가더라?
여기서 기본적인 뭐 그냥 자문이 아니고 소송 관련돼 가지고 지금 대응해주고 있는 어떤 소송 사건이 나왔다면 그럼 이런 소송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이거 되게 많이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책에 나온 내용뿐만 아니라 정말 이 절차를 밟아주면 소송 절차에 대한 것은 이게 흔적이 나오기 시작하죠. 2번, 3번 그 얘기예요. 계속 갑니다. 1번과 2번, 3번은 기본적으로 들어봤더니 여러분들 내부 문서, 외부 문서예요. 전부 내부 문서죠, 내부 문서. 대형지한테 물어보는 것도 내부 증거고, 그 다음 지배기구 회의록 보는 것도 내부 문서고, 그 다음 법률 비용 관련된 개정 보는 것도 내부 문서예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확실한 것은 외부에서 직접 문서로 받는 게 가장 신뢰성이 있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한테 뭘 받는 거다? 그 회사 법률 자문해주고 있는 로펌한테 조회서를 받는 거죠. 그게 몇 번에 나오는 거냐? 5번에 해당되는 거죠. 외부 법률 고문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요. 변호사 조회서라고 시험에서 얘기합니다. 외부 법률 고문과의 법률 고문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참 말도 어렵게 돼 있어요. 변호사 조회서죠. 변호사 조회서. 신문 가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 인차제가 불꽃 쏴다 때릴 거예요. 변호사 조회서. 외부 법률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응? 변호사 조회서죠. 1번, 2번, 3번보다는 이 4번이 훨씬 더 뭐가 높아요? 신뢰성이 높죠. 당연히 신뢰성이 높아요. 외부에서 직접 문서로 받는 거니까. 거기 4번이에요. 이게 빠지면 안 돼. 우리 소송 및 배상 청구 절차에서 이 4번이 빠지면 안 됩니다. 4번이 가장 중요한 절차죠. 가장 신뢰성 있는 절차.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송 및 배상 청구에 대한 절차 끝나면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거 개영진한테 확인서 받는 거예요. 그게 6번입니다. 뭐를 받는다고 돼 있죠? 서면 진술요. 네, 여러분 뒤통수 문제 나오죠? 서면 진술을 증거한다. 나는 외웠어요. 그때 뭐가 시험에 나와? 서면 진술을 받아야 된다가 문제에 나와. 그러면 서면 진술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확인할 건지 서술하시오. 2가지. 난 어디까지 외웠는데? 그 앞에 문장까지 외웠는데 그 뒤에가 나온다. 항상 방심하지 말고 서면 진술을 증거한다로 끝내지 말고 그럼 뭐를 컨펌 받을 건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쓸 수 있으니까. 도대체 개영진한테 서면으로 뭘 확인받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외우지 말고 뭘 확인받으면 될까 여러분? CPA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 응? 그러면 개영진한테 뭘 확인받아 나오면 되겠어요. 개영진한테 이렇게 확인받아 나온 거죠. 회계사님 저희요. 우리 회사 지금 계류 중인 소송 모든 정보 다 줬습니다. 응? 너한테 말하는 거 없어. 다 얘기했어. 그리고 우리가 판단한 수송에 대한 판단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뭐 그런 컨펌 받는 거지. 자 읽어봐요. 거기 서면 진술 받는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 소송 및 배상 청구 당신한테 모두 공개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재무보고 책에 따라서 적절하게 뭐다. 우리 다 재무제표에 본문에 반영했고 주석에 공시 다 했다. 그 2가지를 컨펌 받는 거예요. 컨펌 받는 내용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나 당신한테 모든 소송 및 배상 청구 정보 다 제공했다. 그리고 갭에 맞춰서 우리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에 맞춰가지고 나 재무제표 제대로 다 본문에 잡을 거 잡았고 주석에 공시할 거 다 공시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2가지를 컨펌 받는 거예요. 서면 진술 받는 내용까지 좀 기억합니다. 2가지. 정보를 전부 다 공개했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재무보고 체계 그냥 캡이라고 쓸게요. 캡에 맞춰서 적절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다. 이 2가지를 확인받아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소송 및 배상 청구에서 CPA한테 요구되는 일반적인 절차예요. 5가지만 기억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배기구 회의록 검토하는 겁니다. 의사록 검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적 비용 개정 검토하는 겁니다. 지급수료 개정. 그 다음 4번째가 외부 법률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변호사 조회서 발송하는 거예요. 개영진한테 서면 진술 받는 거죠. 2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자, 요런 절차를 여러분들 수행하면 그 회사 계류 중인 소송이 다 적발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만 디우키한 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야 디우키한 거로 보겠다는 거니까 저런 절차를 다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리어스한 소송 사건이 있었는데 적발이 안 됐다? CPA한테 책임 안 묻겠다는 소리예요. 항상 감사 기준은 CPA한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열거하고 있는 거지 이런 테마를 적발하기 위한 굉장히 효과적인 절차를 다 열거하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감사 기준의 성격이. 요 정도까지는 하라는 거죠.
자, 요 절차 중에서 어떤 절차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요 4번 절차가 제일 중요하죠. 외부 법률하고 법률 고문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요 절차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요것만 띄워가지고 감사 기준이 추가적인 내용이 언급이 되는 게 3번이에요. 내려가서 외부 법률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나오죠? 예, 그거를 좀 자세히 또 언급하는 게 3번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내용 가서 보죠. 첫 번째. 자, 변호사 조회서라고 그냥 쓸게요, 저는. 소송 및 배상 청구에 대한 가장 이펙티브한 절차는 변호사 조회서인데, 첫 번째 가서 변호사 조회서를 왜 띄우는 거냐라는 거죠. 왜 변호사 조회서를 발송하는 거냐. 의의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전체의 맥락이 비슷해요. 보시죠. 변호사 조회서 구조를 보면 일단 경영진이요. 감사인한테 뭐를 먼저 줄 거냐면 소송 및 배상 청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아까 서면 진술 받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소송 및 배상 청구가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목록을 주겠죠. 우리 이런 소송 및 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뭘 주겠습니까? 목록만 주진 않겠죠. 그런 경영진의 그 목록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 이 두 가지를 먼저 제시할 거예요. 항상 감사를 가면 경영진이 1차적인 주장을 제시하는 거니까. 우리 이런 소송이 있습니다, 회계사님. 그 다음에 소송이요. 우리가 질 가능성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다면 어느 정도 질 것 같습니다. 이걸 먼저 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인 입장에서는 이런 경영진의 이 제시하는 주장, 요거에 대해서 뭐다?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거거든. 왜? 경영진이 말하는 거니까 내부적인 증거란 말이죠.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이게? 그래서 제3자인 외부 법률 고문하고 컨택을 하는 거예요. 조회서 띄우면 조회서. 그럼 외부 법률 고문한테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게 뭐냐? 두 가지죠. 얘가 지금 제시한 목록이 이게 완전한 거냐? 혹시 누락된 건 없느냐? 그 다음 경영진이 판단했는데 다 이긴대. 판단이 이게 맞냐는 거죠. 또 진다라고 한다면 한 10억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경영진이 얘기했는데 막상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10억? 아유 안 돼요. 과거 판례를 쭉 보면 한 30억 정도는 피해 보상 해줘야 될 겁니다. 얘가 말하는 판단이 정확한지. 요거 두고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 이거를 제3자인 뭐다? 외부 법률 고문한테 물어보고 확답을 받는 거죠, 이게. 이게 변호사 조회서를 여러분들 뭐다? 발송하는 이유예요. 그럼 키워드 두 가겠네? 경영진이 제시하는 소매 배상 청구의 목록이 뭐다? 완전한지. 그 다음 그 경영진의 판단이 정확한 판단인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 법률 고문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가 뭐랑 똑같아요? 경영진이 아까 서면 진술 받아준 거랑 내용이 거의 흡사한 겁니다. 정보 다 공개했다. 내가 잡은 금액 이거 제대로 잡은 거다. 라는 주장을 확인해 준 것처럼 이 확인한 것을 다시 한번 제3자한테 컨펌 받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의의가 첫 번째, 잠재적으로 중요한 소매 배상 청구가 알려져 있는지 여부. 누가 누구한테, 경영진이 감사인한테 다 알려줬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의 완전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관련 비용 등 재무적 영향에 대한 경영진 주장이 이게 타당한 거냐는 거지. 금액의 정확성. 그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게 외부 법률 고문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갑니다. 커뮤니케이션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다 살짝 뭐라 쓰면 돼요? 조회서 양식이랑 똑같습니다. 조회서랑 똑같아요. 우리 외부조회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 외부조회 절차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살짝 하나 틀어져 있는 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발송할 거냐라는 건데 뭐랑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이게. 우리 외부조회 절차랑 거의 똑같습니다. 외부조회랑 똑같아요. 그럼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 첫 번째, 어떤 수송이 뭐다 지금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쓴 변호사 조회서. 일단 작성. 작성은 누가 해야 돼요? 경영진이 하겠죠. 순서대로 넘버링 해볼게요. 그렇게 작성한 여러분들 그 변호사 조회서를 누가 여러분들 받아요? 감사인이 받죠.
그 다음에 감사인은 여러분들 거기 써져 있는 내용이 경영진이 나한테 제시했던 주장이랑 일치가 되는지 확인도 하고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발송해서 직접 회수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 작성은 회사가 하고 그걸 받아서 CP는 검토한 다음에 주소 정확성 확인한 다음에 발송을 하고 회신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 있을 수 있다? 조회서를 띄웠는데 외부 법률 고문이 답을 하지 않아요. 또는 조회서 띄우는 것을 누가 거부해요? 경영진이 거부하는 거죠. 그 거부했을 경우에 우리 일반적인 외부 조회의 경우는 거부하는 여러분들 뭐다? 지금 조회서를 받지 못한 이유가 어느 쪽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틀려지죠, 이게. 경영진이 애초에 거부했다 라고 한다면 뭘 따져야 되겠고요? 정당성 따져보죠.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느냐? 들어봤더니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 판단되면 뭐로 가라고 돼 있죠? 범위 제한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정당성이 있다 판단되면 뭐로 가게 돼 있었고요? 대책 절차요. 근데 경영진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송을 했더니 저쪽 거래처가 만약 거부했을 때, 답변 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원칙적으로 뭘 하게 돼 있죠? 일단 원칙적으로 대책 절차. 뭐 그렇게 구분돼 있었다고. 그런데 변호사 조에서는 표현이 뭐라고 돼 있냐? 경영진이 일단 뭐다 발송? 거부한 경우 and 거부하지 않고 조회서를 띄웠더니 외부 법률 고문이 답변하지 않는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고 있어요. 둘 다 뭘 하라고 돼 있죠? 네, 대책 절차 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크게 구분 실익은 저는 없다 보는데 일부 교수님 책에서는 이거를 구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부 조회랑 퍼펙트하게 똑같다고 돼 있지 않고 내가 여기 점점 쳐놓은 거 이게요. 거의 프로세스가 똑같은데 지금 제가 말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지. 외부 법률 고문하고 커뮤니케이션은 경영진이 거부를 했던, 외부 법률 고문이 답변을 거부했던, 일단 무조건 대책 절차에 가래요. 그러니까 어느 측면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죠, 요 부분이. 원래 외부적인 요런 경우에 정당성 따져가지고 정당성 없으면 바로 범위 제한인데 일단 외부 법률 고문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감사 기준에는 두 가지 모두를 그냥 대책 절차 하라고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1단계. 경영진이 커뮤니케이션 서신을 직접 작성하고 2단계. 해당 서신을 감사인이 수령해서 직접 발송하고 직접 외부 법률 고문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3단계. 외부 법률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금지된 케이스. 괄호 뭐라고 돼 있나 봐요? 경영진이 거부한 케이스. 무슨 절차 발부래요? 무슨 절차? 대체적 절차 수행하라고 돼 있죠, 이게. 거기가 좀 독특하다는 거지. 그런 대책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수입이 안 된 경우는 뭐라고 된다고요? 당연히 범위 제한으로 가야 되겠죠. 보통 통상 경영진이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대책 절차 하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그 대책 절차를 통해서 뭐가 나오기 쉽지 않겠어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는 잘 나오지 않겠죠? 그럼 거의 결론적으로 범위 제한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기준의 원문 그대로 간다면 그렇게 표현돼 있으니까 그 원문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프로세스입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도대체 변호사 조회서에는 무슨 내용이 포함될 거냐라는 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거기 3번에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돼 있죠? 그 3번과 4번은 붙여서 같이 제가 설명할게요. 무슨 내용을 포함시킬 거냐? 플러스 언제 날짜로 받을 거냐? 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게. 항상 6화 원칙. 자, 이거는 변호사 조회서의 샘플을 하나 쭉 여러분들 그려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케이스 문제를 접근하는데도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변호사 조회서의 샘플이 하나 있다 가정해봐요. 이 3번 내용은 뭐냐면 경영진이 변호사 조회서를 작성을 했겠죠. 작성을 해서 누구한테 건네줬겠어요? 감사인한테 건네줬겠죠. 그럼 감사인은 내용도 확인하고 주소 정확성도 확인한 다음에 발송을 할 텐데 감사 기준에 변호사 조회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3번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감사인이 경영진이 작성한 변호사 조회서를 받았을 때 이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해보고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포함시키라고 한 다음에 조회서를 띄우라는 소리 얘기해요. 그럼 변호사 조회서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냐? 그 오른쪽 보시면 박스에 몇 가지? 3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돼 있죠. 절대 외울 게 아니에요. 너무나 논리적인 내용이죠. 들어봐요. 변호사 조회서를 띄우는 목적을 잘 보시면 돼요. 일단 경영진이 감사인한테 우리 어떤 소음의 배상 청구가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 소음의 배상 청구에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 진다면 어느 정도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완전한지 판단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변호사한테 조회서를 띄우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 경영진이 감사인한테 제시했던 목록, 그 목록이 다 나왔나 보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소송 및 배상 청구에 대한 목록이 나와줘야 되죠. 누가 누구한테 제시했던 거? 계영진이 감사인한테 제시했던 이 목록을 여기 조회서에 우리 나한테 제시했던 그대로 그 목록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 수호 및 배상 청구에 대해서 계영진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계영진의 판단도 나와야 되겠죠. 그 판단에는 두 가지가 나오겠지. 질 거냐 이길 거냐에 대한 승패 가능성. 그 다음 패소한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될 건지. 이런 게 나오겠죠 이게? 그러니까 말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돼. 문장을 두리뭉술하게 외우지 말고 자기가 하나씩 써봐요. 어떤 걸 쓰는 게 포함되는 게 맞을 거냐. 그러니까 따박따박 써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스태프들 와서 클라이언트한테 메일 보내는 거 보거나 이게 보고서를 한테 올리는 거 보면 쓰는 요령 자체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 기승전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고 말을 그냥 뭐라고 하나 좀 미화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는. 그러니까 뭔가 단어를 쓸 때 명확하게 딱 언급돼 있어야 되는데 핵심이 없는 거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이 쭉 봤을 때는 뭐 말 잘 썼다 이런 느낌인데 막상 보면 내용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게 많거든요. 교수님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면서 자기가 정확하게 뭔가 언급이 돼줘야 돼. 무슨 판단이 있을 거냐. 뭔가 소송이 있으면은 질 건지 이길 건지. 진 다음 내가 얼마 정도 질 거라 생각하는지.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요거 지금 두 개 언급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다음에 아까 외부 이 띄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영진이 나한테 이렇게 말한 목록 중에 혹시 빠진 게 있는지, 그 다음 계영진 판단 자체가 뭐 잘못된 게 있는지,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 제3자 전문가한테. 그럼 변호사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내가 1번, 2번 요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인한테 얘기했는데, 이 작성은 계영진이 하는 거니까, 내가 1번, 2번 이걸 감사인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 너 읽어보고 1번 중에서 빠진 게 있는지. 그게 뭐죠, 이게? 불완전성. 내가 2번 얘기한 거 이 부정확성. 혹시 누락된 게 있거나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알려줘라 이거를? 감사인한테 직접 알려줘라. 이렇게 조회서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럼 조회서 양식이 나왔는데 이거를 뭐다? 회사한테 건네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감사인이 직접 받아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의의를 잘 하시면은 여기 조회서에 들어간 내용이 논리적 유추가 돼요. 그게 1번, 2번, 3번이죠. 1번이 소임 및 배상 청구의 목록. 두 번째는 소임 및 배상 청구에 대한 계영진의 평가 및 관련 비용 등 재무적 영향 추정치. 그대로 쓸 거예요? 아니죠. 재판에 쓴 거대로 가면 돼. 소송이 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 패소한다면 얼마 정도 될 건지 금액적인 추정.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 평가가 타당한지 외부 법률 고문이 확인해주고 소임 및 배상 청구 내역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 키워드 나오죠?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면. 아까 왼쪽 의의랑 딱 연결되는 거잖아요. 변호사 조회서에 발생하는 목적이 정보의 완전성, 금액의 정확성 확인하는 거니까 혹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면 그 사실을 누구한테? 감사인한테 직접 답변을 줘라.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 세 가지 들어가줘야 돼요. 밑에 보시면은 그 밑에 것까지는 여러분들보다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 워낙 장현도 문제가 디테일하게 많이 나오니까 일단 읽어볼게요. 지금 변호사 조회서는 여러분들 직접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서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서신으로 보내는 거죠 이게. 밑에 뭐가 나오냐 감사기준에. 옛날 감사기준에 언급이 없었던 내용인데 이런 경우라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냐. 서신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외부 법률 고문하고. 됐죠? 세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어떤 경우는 직접 만나는 게 맞겠어요. 서신으로 받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죠 이게. 당연히 뭐가 있을 때? 유죄 위협이 있다 판단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사항이 복잡할 때. 세 번째 계영진하고 외부 법률 고문하고 뭐다 일치가 안 돼.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스토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 법률 고문한테 컨퍼메이션을 띄웠더니 변호사 뭐라고 하는 거죠? 진다고 하는 거지. 근데 계영진은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만나봐야 되겠죠, 세 사람이? 3번이 그 얘기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위험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계영진하고 뭐다 변호사하고 의견이 불일치가 될 때는 만나서 직접 얘기해봐야 되겠죠. 그 정도는 한번 딱 듣고 한번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외우지 않아도 금방 기억나니까. 다만 그 밑에까지. 일반적으로 그러한 회합에는 계영진의 동의가 요구되며 왜 요구되겠어요? 잘 봐봐 여러분. 이렇게 대뜸 여러분들 뭐다 그냥 바로 변호사 만나러 가. 돼 안 돼? 우리 조회서 띄울 때는 여러분들 뭐까지 첨부시킨 게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동의서, 내 정보를 공개한다는 동의서까지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잖아. 근데 조회사 안 되는데 대수 내가 법률顧만나갖고 자,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얘기 안 해요. 당연히 뭐가 필요한 거죠. 로이어도 비밀 유지무가 있겠지. 그 경영진이 뭐가 요구되겠다? 당연히 동의받고 가야 되겠지. 동의받고 가야지만 변호사 뭐다? 현실적인 답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면 대리인 측 같이 참석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리인 참석한다 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동의가 필요해, 동의가. 당연히 변호사도 뭐다? 비밀 유지무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불쑥 찾아가서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답변을 안 받겠죠. 못 받겠죠. 그러니까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죠, 이게. 자, 4번 바로 이어갈게요. 여기 이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변호사한테 조회서를 띄울 때, 자, 흐름으로 잘 보죠. 지금 나는 12월 말일자 이 회사 계류 중인 소송을 알고 싶은 거죠. 자, 변호사 조회서를 발송하는 시점은 여러분들 여기 필드에서 여러분들 조회서를 띄울 거예요. 자, 만약 필드가 1월 6일부터 그래서 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1월 30일 요 시점까지가 여러분들 뭐다? 요게 지금 현장 예상 철수이래요. 예상 철수 시점. 철수 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표현 아닌데 이게 감사 보고서의 시점이라고 보죠.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게 현장 철수 시점이 보고서 일자는 아니라고 우리 알고 있죠? 현장 철수해서 추가적인 감사 증거 다 입수되면은 계속 필드웍이 진행되는 걸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 수행이사가 검토하고 난 다음에 품질관리 검토이사까지 가서 업무 수행이사와 업무 품질관리 검토이사의 관리자의 의견의 불일치까지 다 해소된 시점. 그러니까 검토가 완전히 다 종결된 시점. 그 시점이 뭐예요? 보고서일자예요. 알겠죠? 어쨌든. 자, 변호사한테 조회서를 띄울 때 주의할 점이 요 시점에 이 회사의 소송이 뭐가 있다. 라는 정보만 받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뭐다? 요 후속기간. 요 기간까지의 정보까지 모두 다 달라고 해야 돼. 이게 무슨 정보죠? 예, 후속사건 정보를 반드시 입수하셔야 돼요. 후속사건 정보를 반드시 요청하셔야 돼요. 우리가 재무회계 문제 풀어보시면은 이 후속사건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소송사건이에요. 12월 말 계류 중이었는데 1월 달에 뭐다? 확정 판결 났다는 둥, 그런 거. 재무회계 시간에 문제가 주어지지만 감사하는 여러분들 그런 정보를 내가 직접 찾아내야 돼. 그 찾아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변호사한테 조회서를 띄울 때 요때 계류 중인 정보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쯤 보고서 나올 거라 예상되면 그 날짜까지 변호사한테 추가적인 어떤 후속사건 정보를 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내용까지 물어본다는 거지? 요 사이에 새롭게 계류된 소송이 있거나 아니면 요때 계류 중이었던데 요때 뭐가 된 거? 확정 판결 난 거. 두 가지 구분하는 실익이 뭐지? 요 사이에 소송이 새롭게 제기됐다라고 하면 타입 1, 타입 2 뭐죠? 타입 2, 재무제표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 뭐만 해주면 되지? 공시. 기억나죠? 요때 소송이 제기 중이었는데 요때 세틀됐다. 그럼 뭐가 되죠? 수정을 요하는 사건. 작년에 후속사건 문제가 나왔잖아, 시험 문제가. 감사 문제가 아니었죠. 재무회계 문제였지.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냐,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냐 문제가 나왔다고요. 근데 다 틀렸더만. 수정을 요하는 사건, 요하지 않는 사건은 재무회계 책에 나오는 거예요. 감사책에 나오는 거. 감사책에서는 그런 게 있다 주면 맞는 것하지. 재무회계에서는 자세히 배우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거니까. 여하튼 여러분들 두 가지 물어보는 거야. 요때 계류 중이었던 소송 중에서 세틀된 거. 두 번째는 요때 새롭게 제기된 거. 그런 걸 확인해 봐야지만 공시를 하거나 고쳐야 되거든. 그걸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포인트예요. 그럼 결국 변호사 조회서를 발송할 때는 반드시 뭐에 대한 정보 요청이 들어간다고요? 후속사건 정보에 대한 요청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밑 7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일자.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한 날 보다 빠르지 않는 날을 감사보고서일로 할 것이다. 우리 감사보고서 일자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수입이 뭐다? 완료된 날짜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감사보고서 일자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수입이 완료된 날짜. 수집 완료일. 따라서 감사인은 소송 및 배상 청구 진행 상태에 대한 감사보고서 일자까지의 감사 증거를 경영진과 사내 법률고문으로부터 지문화 입수해야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법률고문으로부터 갱신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소송 및 배상 청구에 대한 외부 법률고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반드시 뭐라고 돼 있다? 예상되는 감사보고서 일자까지의 진행 상황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 원래 이론적인 후속 사건은 들으세요. 원래 후속 사건은 여러분들 봐요. 내가 10일 말인데 요게 보고서일자라 가정해 볼게요. 1월 30일이. 근데 여러분들 감사보고서 실질제 외부에 공표된 날짜가 만약에 뭐 3월 2일이다. 원래 감사보고서 우리 후속 사건의 정의는요. 재무제표일 이후 이게 재무제표가 공표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뭔가 재무제표에 중대한 이펙트를 주는 사건을 후속 사건이라고 해요. 그럼 원래 후속 사건은 범위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후속 사건이라고. 근데 우리가 바로 내일 배우겠지만 우리가 요 감사보고서일 후속 사건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만은 그 후속 사건 중에서 우리 감사보고서일 요 시점을 기준으로 요 전에 발생한 사건과 요 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책임이 틀려요. 내일 배우지만 보고서일 전에 발생한 사건은 CPA가 적극적으로 찾아내릴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요 이후에 발생한 사건은 회사가 나한테 통보하지 않으면 나는 전혀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후속 사건 정보를 입수할 때도 요때 시점까지 정보를 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 보고서의 시점. 내가 언제쯤 보고서일자 나갈 거다. 그 시점까지만 증거를 입수하면 듀큐한 거지. 여기까지 다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기간 1번과 2번 나누어서 1번 기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2번은 소극적 책임만 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1번 기간까지만 내용을 확인하면 돼요. 여기까지 변호사 다 물어보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보고서 일자까지만 여러분들 후속 사건 정보를 입수하는 거지 요 이후 기간까지 여러분들 입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케이스로 하나 들어가서 지금 예상되는 보고서일자 예상되는 감사보고서일자 예를 들어서 2월 15일이다. 그런데 변호사가 조회사가 왔는데 그 변호사 조회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2월 1일자로 컷오프가 돼서 왔다. 라는 경우 책이 없어요. 원서에 있는 문제를 내가 써주는 거죠. 케이스 2번 예상되는 감사보고서일자가 여러분들 지금 2월 15일인데 변호사 조회서에 포함된 내용이 어디까지 커버가 돼서 왔냐 봤더니 예를 들어서 2월 27일로 왔다. 자, 두 가지 경우에 CPA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 거냐. 나중에 쪽지 시험 낼 때 여러분들 거기 다 있을 거예요. 문제는. 예상되는 보고서일자가 2월 15일인데 변호사 조회서에 포함되는 2월 1일이다. 뭐가 잘못된 거죠? 아까 말했지만 보고서일자까지는 변호사 조회서의 내용이 커버가 된다고요. 근데 내용이 2월 1일까지로 끝나 있더라는 거지. 그럼 다시 뭐 해야 돼요? 재발송이요. 변호사 조회서를 재발송하셔가지고 리데이트 하셔야 돼요. 리데이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호사 조회서 날짜를 2월 15일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날짜까지 다 포함시켜서 받으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적극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반대 경우 예상되는 보고서일자 2월 15일인데 변호사 조회서가 2월 27일자까지 내용을 다 커버했어요. 그럼 적극적 책임을 다 진 거죠? 더 많이 했죠, 오히려. 근데 문제는 뭐가 돼요? 감사 증거를 수입 완료한 날짜 보고서일자라고. 언제까지 내가 수집을 했어? 2월 27일? 그 뭐가 바뀌어야 돼? 이건 보고서일자가 바뀌어야 돼요. 이건 보고서일자를 변경하셔야 돼요. 보고서일자 변경. 됐죠? 좀 틀려요, 이게. 요거는 변호사 조회서가 다시 발송돼서 요 날짜까지 커버를 해야 됩니다. 요 케이스는 감사 증거 수입이 훨씬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고서일자 날짜를 바꿔야 돼요, 이건요. 두 가지가 어프로치가 틀려지는 거죠, 이게. 그 케이스 갖고 나올 수 있는 점들, 그런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뒤에 페이지 넘겨보세요. 소송 및 배상 청구는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느껴야 될 거. 저번에 말했다시피 우리 부회부채를 감사하는 거예요. 다 보세요. 부회부채를 감사할 때 우리 원래 실증 절차 시기는 무엇 따라 달라져요? 일단 실증 절차 시기는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에 따라 틀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RMM이 낮으면은 기중에 할 수 있고 RMM이 높으면은 year end로 맞춰서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 구장에서 배워보니까 그 시기 결정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만 또 있었죠.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재무제표 주장이 뭐냐에 따라서 시기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때 얘기했던 얘기가 뭐가 있어요? 완전성, 부회부채. 요런 건 반드시 무슨 기간을 봐야 된다고? 12월 말 이후를 봐야 돼. 우리 매입 채무 배웠던 것도 어딜 봐야 돼요? 서브스콘 테스트, 재무제표 이후에 현금 지급 기록 검토, 세금 계산서 등 청구서 검토.
그리고 우발채무의 가장 대표적인 소송사건도 어딜 봐야 돼요? 12월 말 이후 기준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뭐다? 아무리 RM이 낮은 회사라더라도 실질자 시기를 어디로 맞춰야 돼? 12월 말 이후로 맞춰야 된다고 이게. 그게 우리 배웠던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이게. 자 그럼 뒷페이지 뭐가 나오냐? 부회부채랑 관련된 절차를 일괄 뭐다? 요약해 놓은 겁니다. 다 기억하셔야 되죠. 다 배운 겁니다 이제. 자 매입채무의 완전성 확인한 절차는 우리 몇 개 배웠죠? 5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은 뭐 띄우는 거죠? 우리 컨퍼메이션. 누구한테? 주된 거래처인데 연말에 잔액이 없는 거래처. 그 다음 2번과 3번은 무슨 테스트? 서브스콘 테스트. 그 다음 4번째가 검수보고서 문서검사 전진법. 5번째가 기간기속 테스트 컷오프. 매입채무에 대한 검수보고서 컷오프 테스트. 그 5개를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 차입금. 매입채무와 차입금이 가장 대표적인 확정채무죠. 확정채무. 그 차입금의 2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자비용 오버롤 테스트. 그 다음 금융기관 조회서 띄울 때 기준거래 모든 은행한테 조회서 띄우는 거. 그 2가지가 부회부채의 가장 대표적 절차였죠. 확정채무가 아닌 우발채무. 우발채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송사건 충당부채죠 이게. 자 그거에 대한 절차 몇 가지가 있다고 지금? 한 5개 배웠죠. 6개인데 하고 5개 배웠던 거. 그렇게 우리 부회부채 절차는 따로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부회부채랑 관련해서 첫 번째 나오는 뭐다? 매입채무와 세 번째 나오는 소송비 배상 청구. 이쪽은 항상 실질자 시기가 어디에 포커스 맞춰져 있다고요? 12월 말 이후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 그래서 아무리 매입채무의 완전성은 리스크가 낮다 하더라도 재무제표일 기중에 감사를 마무리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반드시 12월 말 이후 검토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우리 배웠던 경영진 주장이라고 배웠던 실질자 시기 때 고려사항이라고 배웠던 그 내용이 바로 이거죠. 요게 첫 번째 테마입니다. 좀 끊었다 문제 풀고요. 그 다음 수정 들어가죠.